좀 조금 과장을 보태서 하루가 멀다 하고 2분 석자 진짜 막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바로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인데 지금 회사가 각종 구설에 휩쓸려서 지금 백 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마당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사과하자마자 또 구설에 올랐답니다. 2년 전 지역 축제 영상이 화근이 됐다는데 어떤 건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막 위에다 계속 사과 주스나 이런 거 뿌리고 다니잖아. 보통 이렇게 해서 소독기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아니면 사과 주스를 농약통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그리면 죽이겠다. 그리고 그 혹시 사람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과 주스입니다라고 써붙이고. 그렇지. 와, 이게 바베큐지. 그렇지, 그거 제일 중요한 거 하는구나. 어이 사과 주스 제일 중요한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고마워. 일단 저 장면을 보면서 당시에는 많은 분들 와 신박한 아이디어네 했을 텐데 지금 이담 아나운서 농약통에 뭔가를 넣어서 뿌리는 걸 처음 보긴 하네요, 진짜. 네, 음식 이제 앞에서 농약통을 메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네. 저 상황은 지금 지난 2023년 11월에요. 충남 홍성에서 열린 글로벌 바비큐 축제입니다. 네. 여기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제기가 된 건데요. 네. 백종원 대표가 방금 보신 것처럼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사과 주스를 이렇게 뿌리면은 고기의 맛이 더 좋은데 네. 그거를 뿌리기 위해서 농약통에다가 사과 주스를 담아서 뿌리면 잘 뿌려지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아이디어가 실제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불거졌고요. 네. 한 누리꾼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사용하는 이 식품용 기구는 따로 있다라면서 이 농약통을 실제로 세척을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통은 물론이고 분무 노즐 같은 게 이제 중금속이 조금 이제 배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국민신문고에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본 코리아 측이 관련된 여러 논란, 국민신문고의 민원이 지금 수차례 제기됐었고 그때마다 더본 코리아 측은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그럼 이번 이 민원에 대해서는 더본 코리아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속에 농약 분무기는 펜글씨로 사과 주스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스가 통과하는 호스, 노즐 등이 인체 모해한 명백하지 않아서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인데 이 더본 코리아 측은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 농약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받아서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참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더본 코리아 측의 입장 여러분 듣고 아 그러네 문제 없네 우리가 괜한 걱정했네 여러분 그러세요? 이게 보세요.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준수했다. 농약 분무기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말이에요? 지금 애초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그 지적이 100번 일리가 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 농약이 분무되는 그 호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뿌리는 거, 분무기 분사하는 거. 거기에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세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 길이 있어요, 그거를? 이 사안은 더본 코리아 측이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종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성근 보건행정관은 어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백종원 대표를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에 따르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이 없다는 더본코리아 측 설명과 다르게 이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 식품위생법 제9조 사항에 따르면 네.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그 포섭 여부가 결정되는데 관련 기관이 법적 해석을 해야 할 영역입니다. 법적 검토 후에 홍성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아니 때입니다. 그럼 박선배 교수님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그러면 애초에 더본 코리아 측이 입장을 냈을 때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 이 근거는 무엇이며 농약 분무기 사용과 관련된 법적 규제 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것. 이렇게 큰 회사는 분명히 법무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루어 짐작컨대 이 입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아직 정확한 법적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조항만 검토한 상태로 온전한 해석의 영역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장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물론 식품위생법 자체에는 농약 분무기를 명시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령이 하위 법령으로 예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관련 기관인 홍성군이 이 관련 법령 해석을 따라서 여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법적 해석이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전현 평론가님 하루가 멀다고 이거는 진짜 하루가 멀다고 더본 코리아 측에 뭔가 논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국민신고에 오르내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식품이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건 이제 안전성 문제니까 논란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더본코리아 차사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서 빵을 샀습니다. 네. 보통 빵 많이 데워주죠. 그렇죠. 빵을 데워달라고 해서 직원이 빵을 데워줬는데 저거 잘 보시면 어떻게 됐죠?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저렇게 뚜껑이 찌그러진 상태의 어머나. 빵을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좀 걱정스러워서 네. 이 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결국 카페 본사에 문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답변을 받았느냐? 네. 고객센터 직원이 용기채 데우는 게 본사 방침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용기니까 문제가 없어요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는 건데 네. 이 글쓴이 입장에선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냐?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저 글과 사진이 공개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저것도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자 이번도 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저렇게 찌그러진 채 저렇게 플라스틱 뚜껑이 덮여 있는 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막 빙빙 도니까 그냥 뚜껑이 찌그러진 채 손님한테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고객센터에서는 저렇게 플라스틱 용기째 데워서 나가는 게 본사 지침이라고 안내를 했지만요. 사실 저 플라스틱 용기는요. 식약처에서 전자레인지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분류한 재질입니다. 이 플라스틱 용기의 상단을 보시면요. 이게 PET라는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PET 용기 같은 경우는요.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열에 가해지면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소재로 이 식약처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 PET 우리가 콜라 뭐 사이다 보면 그 페트병 할 때 PET 써 있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결국 또 더본 코리아도 결국엔 입장문을 내고 이제 사실관계를 밝혔는데요.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실수로 나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고 그래서 이 관련 사안을 확인을 해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 이 환불 조치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점포에 시정 요구서를 보냈고요. 또 매뉴얼 준수를 위한 전 직원 재교육을 실시를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도 이 본사의 해명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이 더본 코리아 측의 이 대응과 별개로 식약처에서는 이 식품위생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그 재질은 따로 있어. 근데 저 PET라고 해서 우리가 페트병 할 때 그 PET 재질은
돌리면 안 되는 환경으로만 나오는 그런 재질이라는 건데 보세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 박주희 변호사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본 코리아 측은 늘 땜질식,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요. 보세요. 물론 이 글 작성자분의 말이 100% 맞다고 이제 사실한 전제하에 보면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고객센터와의 통화 녹음 요약본을 공개했는데 본사에 문의했더니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재질이어서 용기째 데우는 게 지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자, 이 답변을 한 분도 그 답변자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 매장에서 데워준 사람은 지금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더본 코리아 측은 현장에서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입 직원의 실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전황대했던 사람 실수를 왜 지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실수를 둘 다 한 거죠. 만약에 네. 그런 매뉴얼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이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이 접대한 직원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게 본사 지침이 맞다라고 안내했던 고객센터 직원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이 본사 지침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어겨서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접대를 한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매뉴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진짜 우리가 보통 한 번은 실수라고 다 너그럽게 뭐 관대하게 해줘요. 보통 사회 분위기. 근데 더본 코리아 최근에 있단 논란 보면 그냥 소비자한테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원산지 말을 속이고 뭐 된장도 속이고 다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야금야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볼멘 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백 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뭐 푸근한 이미지, 또 서민적인 이미지, 소비자 친화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굉장히 안전이나 위생 이런 면에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구설들이 계속이 되자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업체 측에만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 유통과나 광고계에서조차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그동안 많은 제품의 광고 모델도 활동을 해왔었잖아요. 백두평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여러 논란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들어서 그 국산 돼지고기 브랜드 거기에 이제 광고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도 하차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시정 조치가 되려면요 이후에 이런 게 줄어들어야죠. 왜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더본 코리아 측의 태도, 입장 그리고 어떻게 이 영업을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거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액션 영화 찍은 거예요? 뭐예요? 이담 아나운서. 지난 14일 대낮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뭐야? 방금 보신 것처럼 수갑차고 왕복 4차선 고속도로에서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나?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중부고속도로 청주 방향에 있는 오창 졸음쉼터입니다. 네. 영상의 오른쪽 보시면요.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때 한 남성이 무리를 벗어나서 갑자기 뛰기 시작하죠. 왕복 4차선 도로를 정말 미친 듯이 질주를 하기 세상, 시작합니다. 해당 남성은요. 도로 질주하려다 방금 트럭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고요. 세상에.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다 저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머나. 이를 본 반대쪽에서 오던 차량이 황급히 피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도 펼쳐졌는데요. 어이구 세상에. 운이 좋은 걸까요? 이 남성요. 사고 없이 일단 고속도로를 무사히 건넙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뒤쫓아오던 무리를 따돌리고는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 영상을 보는 저희들이 오히려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어요.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영상을 잘 보시면요. 이 남성의 손에 수갑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렇게 수갑이 차인 이런 불편한 상태로 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20-30m 정도 질주를 하는데요. 어허. 수갑이 차 있다는 것 자체에서 뭔가 범죄와 연루된 사람이라는 게 추측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이 남성은요. 절도 혐의로 전주지법에
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네. 지속적으로 불출석해서 수배가 내려졌던 20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원주지청 관내에서 검거가 되어서 이 구속되어서 전주 교도소로 호송 중이었는데 이 순간에 이 부분에서 탈주를 해서 도주를 했던 겁니다. 어쩐지 지금 저 영상 속에 그래도 지금 딱 정지화면만 봐도 저 몹쓸 인간이 손을 어쩐지 앞쪽으로 내밀고 있는 게 수갑을 찬 상태로 호송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호송 중에 탈주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원주지청 측의 그 설명에 따르면요, 이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휴게소가 아니고 왜 그 졸음 맞아요, 쉼터에도 있어요. 화장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수사관을 밀치고 저렇게 고속도로를 질주를 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사관들도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뒤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맞아요. 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인 그 고속도로 상에서 정말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세상에 저 수사관 따라가다가 붙잡으려고. 그런데 보세요. 아니 저 몹쓸 인간은 자기 목숨이 뭐 10개, 20개라도 된다는 거 이 위험한 도둑을 왜 버린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저 피의자를 피해서 차량들이 급정거를 했다면 연쇄 추돌 사고, 그러네요.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쨌든 저 피의자가 경찰에 도주 신고 접수된 지 약 12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20m에서 30m 저렇게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를 하다가 수사관들한테 붙잡힌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게 대형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맞아요. 그나마 차량 통행이 자세히 보시면 저쪽 도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형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은 저 상태로 수갑 찬 상태로 도망을 가서 이 대한민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 정말 아둔합니다 진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만큼 향후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아울러 검찰도 이 피의자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도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도주죄이고 네. 수사관을 밀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수도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수도주보다는 도주죄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검거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주를 시도한 상황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아하. 고속도로를 통한 도주라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만큼 재판부도 결코 가볍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분들이나 또 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분들이 하마터면 큰 사고 당할 뻔했어요. 그런 사고 없었기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이 바꿔볼게요. 어머나,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이름 석자가 나오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네, 모델로 데뷔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약을 해온 배우 송선미 씨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유명 시트콤이죠. 순풍산부인과에서 송간호사 역할을 해서 또 인기를 맞아요. 많이 얻기도 기억나네요, 했는데요. 진짜. 네, 송선미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송선미 씨는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본인을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진 걸 느꼈다고 합니다. 아하. 사람들이 날 보면 슬픔에 빠져 힘들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서요. 그래도 그런데 나는 너무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씩씩하게 말한 이유이자 또 사람들이 송선미 씨를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8년 전이었던 2017년 송선미 씨가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입니다. 하하.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 얘기 들으시면 어머 잘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머 근데 지금도 굉장히 예쁜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8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니 박성배 변호사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 2006년에 송선미 씨가 미술 감독인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약 9년 만인 지난 2015년에 딸을 품에 안습니다. 정확히는 2014년에 딸을 출산합니다. 네. 그런데 8년 전인 2017년 어느 날 송선미 씨가 드라마 촬영 중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바로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고 이 남편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고 말았고 경찰 조사 결과 일가 친척에 의한 청부살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이 송선미 씨 측에 따르면 남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에 계획된 흉악범죄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아마 이 사건 맞아 기억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저도 당시에 이 뉴스를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남편을 이렇게 갑자기 떠나보낸 송선미 씨 입장에서는 이 믿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최근에 그 당시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싶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웃고 농담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까 싶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실제로 시간이 2년, 3년 흐를 때까지는 남편이 이렇게 떠난 걸 없다라는 걸 아예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어머나. 합니다. 우리가 왜 너무 큰일을 겪으면 믿고 싶지가 않고 맞아요.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같은 꿈을 꿨는데 바로 꿈속에서도 남편을 계속 찾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 남편을 찾으러 다니는 꿈을 3년간이나 꾸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3년 동안 매일 죽은 남편 꿈을 꾸는 게 그것도 마음 아픈데 꿈속에서 남편분을 세상에 막 찾으러 다닌대요. 꿈에서 깼을 때 송선미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빠 진짜 멋있었어요. 진심으로 진짜 멋진 형님이셨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고 네. 제가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쓴 건 처음이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네. 정말 따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사람하고 사는 동안은 여왕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웃는 모습?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나요. 그 사람 머리카락, 눈썹, 심지어 콧구멍, 발가락, 손가락, 손톱 이런 거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억이 나서 왜 안 그러겠어요? 시간이 흘러도 생생하게 남편의 모습이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슬아에 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당했을 때가 딸이 겨우 2살 때.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슬픔에 잠겼어도 어린 딸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러네요. 것이 엄마로서의 숙명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딸을 돌보면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 그래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렇죠. 당시 2살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까지 이 딸이 아빠는 어디 갔어? 이렇게 얼마나 많이 찾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송선미 씨 입장에서는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뭐 보통 엄마들의 경우는 어쩌면 조금 대답을 회피한다거나 그렇지, 네. 조금 크고 나서 설명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송선미 씨는 그렇게 딸의 물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제 회피하지 않고 딸의 나이에 걸맞게 충격이 없도록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세상에. 이제 딸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마치 그 이야기를 각색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를 이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감독이었었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술적인 재능을 물려받은 때문인지 그 딸 아리양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주고받았던 이야기 아마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송선미 씨가 글을 쓰고 딸 아리양이 그림을 그려서 아빠의 부재에 관한 이런 동화책도 직접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혼자서 송선미 씨 혼자서 딸을 지금 정말로 씩씩하게 키우는 모습인데 얼마나 말은 못하지만 내색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송선미 씨를 곁에서 돌보아준 분이 있었다는데 대체 누굴까요? 이담 아나운서. 바로 송선미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송선미 씨는요, 사별 후에도 2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 이후에도 집에서 집으로 차로 한 5분 거리에 살면서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했는데요. 네. 밖에 나가면요, 시어머니와 송선미 씨를 고부 관계가 아니라 모녀 사이로 알아볼 어머나.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네.
송선미 씨가 어느 날은 자신의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또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내 딸에겐 두 할머니 그리고 나에게는 두 엄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아픈 곳이 좀 늘어나지만 당신들이 있기에 제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라면서 제 딸과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송선미 씨의 남편분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정말 그래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따님과의 멋진 생활도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일 가수 휘성 씨가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 마지막 순간도 많은 분들의 애도 속에 정말로 이제는 하늘의 진정한 별이 됐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가수 휘성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처음에는 이제 유족들도 굉장히 많이 놀란 상황이었고 네.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고심 끝에 휘성을 기억하고도 추모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4일에 빈소를 마련했는데요. 이 빈소에는 정말 많은 동료들이 오갔습니다. 아이유 씨, 이효리 씨를 비롯해서요. 함께 콘서트를 하기로 했었던 KCM 씨도 다녀갔고요. 네. 또 친하다고 소문났던 윤하 씨, 알리, 에일리 씨 등 굉장히 많은 가요계 동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제인 16일 연결식이 열렸는데요. 연결식장에는 동료와 팬들 130여 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휘성 씨의 생전 무대 영상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난 날을 노래하는 영상이 흘러나왔고요. 노래 명곡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휘성 씨는 이제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렇게 연결식장에 온 거 보니까 참 휘성 씨가 생전에 참 사람 부자였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동생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열심히 쉬지 않고 찾아주신 팬분들과 저희 형의 그 동료분들을 보면서 저희 형은 정말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조문을 받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최희성이라는 인간의 육체적인 육신의 삶은 끝났지만 가수 휘성의 음악과 영적인 삶은 영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형의 노래가 영원히 이 세상에 들리고 울리는 그날까지 저희 형은 저희 곁에서 계속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예현 평론가님, 사실 동생분 슬픔이 북받쳐 오를 법도 한데 그래도 많은 조문객들을 위해서 배려해서인지 정말 차분하게 뭔가 형이었던 고 휘성 씨를 기리고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애도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휘성 씨의 이런 사망 소식에 안타까워하는 팬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도 동시에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기억하는 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보통 형제간에 집에서 그렇게 다정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 형제들은 그래요. 네, 근데 집에서는 좀 무뚝뚝하지만 문자 내용을 보면 참 다정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휘성 씨를 잘 알았던 동료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형에 대해서도 참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건네줬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형이 끝까지 음악을 놓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정신적 외로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가족들이 정말 도와주고 싶었지만 좀 안 됐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한 부분은 바로 휘성 씨의 음악에 대한 사랑, 열정이었던 것 같은데 형은 그럼에도 끝까지 음악을 놓지 않았다. 이 말에는 정말 많은 팬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마당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고 휘성 씨가 외로웠을 때 왜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까? 자책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박주희 변호사님
휘성 씨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노래든 지금도 아마 많은 위안을 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휘성 씨가 세상에 남긴 히트곡은 사실은 나열하자면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안 되나요, 위드미, 그다음에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도 정말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을 시켰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노래방에서 한두 번 정도는 불러봤어요. 그렇죠. 진짜. 네.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이게 잘 불러야 되는 노래라서 맞아요. 사실은 네. 시도는 많이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네. 없다라는 게 바로 휘성 중간에 키 씨의 두 칸 낮춰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사실 휘성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우리나라의 R&B 열풍을 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해도 사실 맞아요.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또 이 휘성 씨 같은 경우는 가수로서만 이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작사가와 음악 프로듀서로서도 재능을 계속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네. 이효리 씨의 헤이 미스터 빅이나 뭐 유나의 비밀번호 486, 에이릴리의 헤븐 이게 모두 다 이 휘성 씨가 남긴 이 작품이었습니다. 이 휘성 씨의 팬클럽 회장은 추모식에서 이 휘성 씨는 남다른 재능과 독보적인 음색으로 누군가에는 희망이자 행복이고 위로인 음악을 23년 동안 선물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팬들에 대한 그 고마움을 휘성 씨는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휘성 씨의 팬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없는 곳으로 떠났을 고 휘성 씨에 대해서 유족분들이 결정을 내린 게 있다면서요? 뭡니까? 네, 그저께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이 아주 그 결정을 심지를 굳게 담아서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이번 그 장례 기간 동안 각계각층에서 그야말로 애도의 뜻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의금을 보내주셨다고 네. 하는데 이것을 기부하기로 전액을 다 기부하기로 결정을 전액을요?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 휘성 씨 동생 최혁성 씨에 따르면은 그 형의 음악으로 인해서 행복 또 삶의 힘 이런 걸 얻었다는 말씀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조의금 일체를 가수 휘성 씨 이름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휘성 씨가 마지막까지도 향기를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곁에.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지금 휘성 씨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찰은 휘성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두는 상태입니다. 일단 국과수는 지난 10일 1차 부검 결과 사인 미상이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약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찰은 이 정밀 검사 결과에 그동안의 내사 결과를 취합해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없을 나라로 떠난 고 휘성 씨 영면하기를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제목이 이게 뭐예요? 범죄 3종 세트예요. 뭐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무면허, 역주행, 뺑소니, 도로 위에 뭐 세계 무법자로서는 뭐 삼관왕 그러네요. 수준의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난 11일 저녁 6시쯤에요. 제주 애월읍에 무면허, 역주행, 뺑소니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게 동시에 합니다.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일단 어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중앙선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승용차 한 대가 어머머. 보이시죠?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게로 돌진하는가 싶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세상에. 그러면서요. 어머머머머머. 정방향에 있던 1차선에 있던 차를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납니다. 이다만은 일단은 이 영상에서 벌써 두 가지가 딱 걸린 것 같은데요. 뭐였죠 지금? 방금 역주행했죠. 어허. 그리고 들이받고 뺑소니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냥 그대로 달아나 버린 거예요. 어허. 잠시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괘씸해요. 어허. 그러니까요. 이 피해 차량이요.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뒤에 영상이 더 있거든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고를 낸 후 이리저리 도망가는 가해 차량. 좁은 길을 지나서요. 마을 안쪽까지 도주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망을 길가에 있던 바위를 저렇게 들이받고 어머머머! 큰일 날 뻔했죠. 뒤집힐 뻔했네요. 네, 이후에는 차에서 내리더니요. 그 자신을 쫓아온 피해 차량을 향해서 손짓을 막 크게 합니다. 뭔가 위협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전예현 평론가님 방귀 놈이 성내는 격으로 잘못했습니다. 싹싹 그래도 모자랄 판에 모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뻔뻔한 행동인데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죠. 역주행, 뺑소니면은
좀 우리가 생각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금 피해 차량이 계속 쫓아가는 저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적이 별로 없어요. 이 여성 운전자가 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경찰에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하면서 세상에. 저렇게 쫓아갔다라고 쫓아간 합니다. 거군요. 네. 한 20분 정도 쫓아갔는데 가해 차량 운전 결국 운전자 잡혔어요. 아하. 2km나 거의 도주란 상황에서 잡혔는데 자 일단 역주행, 뺑소니 두 가지 드러났죠. 잡고 보니까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어허.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상당인데 와 그런데 이게 삼관왕 이건 정말 가중처벌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런 상황에서 무슨 운전자를 위협을 해요. 관련은 진짜 검거 됐게 천만다행이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 말로는 자기한테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걸어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쫓아오던 길을 200m 후진해서 도망을 갔더라고요.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었느냐 들어봤는데 이상한 영어를 많이 하면서 그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면허증이냐 이거를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손 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don't take 막 이러더라고요. 영어도 뭐 이상한 영어를 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부러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체포해가지고 데려왔을 때 한국어로 굉장히 욕도 잘하고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뭐예요? 수단 국적이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한국어 욕도 할 정도면 사실 한국어를 잘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통역사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 남성은요, 이 경찰 조사에서 왜 역주행을 했는지, 왜 도주했는지 물었지만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혹시 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인지 조사를 해봤는데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남성이 저지른 죄가요, 도주치상과 무면허 운전인데요. 이 도주치상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가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라? 대통령이 아닌 왕 같다.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네?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왕의 집무실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백악관에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 오벌 오피스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왕의 집무실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CNN에서요. 집무실이 금빛 갤러리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죠. 일단 저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저 뒤에 벽난로 보이잖아요. 네. 저 벽난로에요. 금빛으로 장식을 한참 하는가 하면은 7개의 황금 조각상이 올라와 있고요. 어머. 그리고 트럼프라는 글씨가 새겨진 황금색 문진도 저 앞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오른쪽을 보시면요. 그 피파 월드컵 트로피 같은 모양이 있는데 네. 저게 왜 있나 싶으시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아마 이게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복제품이라고 해요. 진짜 트로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미국이 이긴 적이 없으니까. 저것까지 해서 굉장히 금빛으로 물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딱 봐도 번쩍번쩍하니까 눈길을 끌어요, 전현 평론가님. 근데 이제 아마 어르신들이 보시면 아이고 정신없어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림 보셨습니까? 저 뒤에 걸린 그림이 한 20점 정도라고 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6점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림이 보시면 황금색 테두리가 있는 네. 액자로 걸려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본인이 직접 굉장히 까다롭게 선별한 그림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주로 이 초상화를 상징하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확연히 비교가 되네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와 그렇습니다. 뒷배경이네. 이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형 유화가 지금 집무실 책상 오른편에 걸려 있고요. 벽난로 위에도 대형 그림이 걸려 있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CNN 보도에 따르면 사실 저 벽면의 크기를 한꺼번에 늘릴 수 없잖아요. 그림이 너무 많아서 빽빽하게 걸려져 있고 이게 그래서 오벌 오피스가 아니라 갤러리 쇼룸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이유, 의도, 속내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왜 저렇게 했는지.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 이걸 역지사지로 상황 바꿔보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집무실을 저렇게 했다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저런 상황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국민정서법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건데 미국민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화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취라고 하죠. 개인 취향을 상당히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격이 좀 과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주말마다 가서 골프를 치는데 거기 이제 자택이 있는데 그 자택에도 사저에 그 만찬장이 있는데 거기도 뭐 엄청 화려하게 꾸며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을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고 이것을 또 기화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연회장도 백악관에 하나 추가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욕 맨하탄 피프스 애버뉴 5번가에 가면 본인 트럼프 타워가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가면 그 붉은색 대리석으로 돼 있고 금빛 장식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 굉장히 화려한 금빛 장식도 있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시바 총리가 방미를 했을 때 금빛 투구를 맞춰가지고 3대째 해가지고 300년 해오는 그런 투구 네. 맞춤해서 해가지고 가서 뭐 일종의 아부 외교다. 이런 평가까지 있는 것을 보면 네. 개인적 취향에다가 좀 과시적인 성격 이런 것들로 본인의 그 집무실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민들은 관대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가 적지 않은 건 그러면 오해인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